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좋은 성적 거두면 기쁩니다. 나의 승리로 받아들여지니까요. 기업도 마찬가지죠. 우리 기업과 제품이 세계 시장에서 승승장구하면 기쁩니다.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니까요. 그런데 고용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치던 박수 소리 잦아들지 않을까요? 고용 없는 성장, 일하는 사람에게만 불리하고 나머지는 다 유리하게 바뀐다면 또 무슨 소용일까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습니다. 참 풀기 어려운 문제인데요.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공익 제보자, 사실 이 말이 처음 등장한 무렵에는 내부 고발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공익을 위해 용기 낸 사람들 결국엔 죄인 취급받고 힘든 상황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현대자동차의 세타2 엔진 결함을 고발한 현대자동차 전직 부장도 마찬가지인데요. 공익제보자들의 혹독한 현실, 공익제보지원센터 변호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경제도미노, 건국대 최백은 교수와 함께 대선 경제 공약 두드려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계부채 대책 짚어봅니다. 빚이 미래 소득을 당겨 쓴 게 아니라 미래의 짐이 되어버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공약이 마음에 드시나요? 세 번째 순서에서 전해드립니다. 2017년 4월 25일 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께 문을 엽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예전에 저희 아버지 세대라고 할까요? 이 국가 경제를 만들었던 또 이렇게 세웠던 분들은 회사 일이야 라고 하면 온 가족이 숨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만큼 기업과 나라 경제는 바로 동률로 취급을 받았고요. 그것들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되고 가정도 잘 된다 이렇게 믿어왔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여러 가지 부침을 겪고 있지만 지금은 좀 좋은 소식들 들려오죠. 반도체를 비롯해서 대기업들의 품목들 여러 가지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일자리는 정반대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소득도 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소비 침체로 내수는 어렵습니다. 자영업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죠. 왜 이런 걸까요? 선진국들은 제조업 리턴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일자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일자리 확보 우리는 왜 안 될까 궁금한 점도 많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교수 연결해서 이 문제에 담겨진 의미들 얘기 들려드립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경제에 좋은 소식 없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사실 반도체나 수출 호조 보면 조금 그래도 마음이 안심이 된다고 할까요? 그런 상황이고요. 성장률도 지금 소폭 상향 조정했는데 어떻습니까? 좀 회복된다고 봐도 될까요? 한국은행하고 KDI가 금년 성장 전망치를 조금 올렸는데요. 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두 기관이 조금 달라요. 아, 네. 한국은행은 최근에 설비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네. 그렇게 해서 성장치를 조금 올려잡았고요. 네네. KDI는 이제 수출이 조금 늘어난다. 그래서 이제 성장치를 올렸는데요. 한국은행이 그 성장치를 올리면서 내세운 설비 투자 증가가 금년에 6%예요. 네. 작년에 그 한 1.8로 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올려잡은 거예요, 설비 투자가. 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설비 투자가 한 4% 정도 증가하는 게 정상적인데 네네. 한국은행이 6, 7%로 증가를 전망했다는 것은 좀 과한 면이 있다 저는 그래 보고요. 아, 네. 그다음에 이제 수출이 살아난다는 건데 사실 지난 한 1년 반 동안 우리 원화하고 일본행화의 움직임이 굉장히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전개됐어요. 네네. 다시 말하면 엔화는 브렉시트 때문에 굉장히 강세로 반전을 했고요. 네네. 우리는 수출이 막 마이너스로 가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약세로 운영을 했어요. 네.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면 그 환율 효과가 한 1년쯤 뒤에 나타나거든요. 네.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벌써 이미 작년 이맘때서부터 금년 봄이 되면 수출이 조금씩 살아날 거라는 전망은 가능했던 거거든요. 네네. 문제는 이제 브렉시트 이후에 엔화가 굉장히 약세가 많이 됐어요. 네네. 우리한테 불리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원화도 환율 조작에 휘말리면서 원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강세가 되었어요. 네, 미국 측 입장에 따라. 네.
그렇죠.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전개되었던 유리한 상황이 금년에 들어와서 다 뒤집어졌어요. 네. 이렇게 되면 시차가 아까 한 1년쯤 된다고 했는데. 네, 환율 효과 말씀하셨죠. 하반기가 되면, 그 긍정적인 효과가 전 다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성장률 상향 조정은 네네. 일시적인 현상이고, 이것이 기조적으로 진행이 되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한국 경제가 드디어 턴어라운드 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지금 너무 단서가 제한적이고 1년의 시차를 두고 있는 환율 효과 등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섣불리 볼 수 없다. 좀 신중하게 보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일단은 수출이 늘거나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부분들은 일단은 지금 드러난 상황인데 여기와 일자리를 연결해서 지금 많은 얘기를 합니다.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이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고용 없는 성장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될까요? 오래됐죠. 고용 없는 성장이 이게 뭐 하루아침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네네. 지난 한 15년 동안 그러니까 IMF 직후서부터 거의 20년 가까이 서서히 진행되어 오는 과정인데 네. 1차적으로는 인건비 비중이 많은 분야를 해외로 옮겨가는 작업이 진행이 되었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싼 인건비는 그쪽 여러 나라가 있지만은 기술이 필요한 이런 분야의 노동을 옮겨갈 수는 없으니까 네. 자동화가 진전이 됐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분야는 해외로 나가고 네. 그다음에 공장은 계속해서 혁신을 통해 가지고 기계화가 되고 자동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 잘 나가는 IT나 석유화학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장치 산업이거든요. 네네. 이 장사가 아무리 잘 되더라도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가 굉장히 미미해요. 네. 따라서 최근에 수출이 잘 된다는 것이 거의 수출을 일자리를 유발을 못하는 그런 어떤 형편에 있는 거죠. 예, 잘 되는 부분들은 뭐 고용 유발 개수라고 하죠. 이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일들이 좀 잘 되고 있고 또 로봇화도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이런 흐름을 사실 어떤 변화라고 본다면 어떤 기업의 이익이나 기업의 발전, 산업의 경쟁력을 위한 변화는 다 착착착 이루어지는데 고용 부문은 지금 좀 이렇게 따로 외따로 버려진 듯한 느낌이 들 정도거든요. 이 일자리 문제는 사실은 여러 가지 경제의 선순환을 얘기할 때도 중요하다고들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저희가 좀 이해하면 좋을까요? 저는 사실 우리가 지금 들여오고 있는 수입에 의존하는 그런 전통적인 제조업. 네네. 예를 들면 뭐 볼펜 같은 거죠. 네네. 이 볼펜을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하기도 하지만 주로 이제 독일과 일본 같은 선진국들이 이런 제품을 강력한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사실은 제품을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제조업, 네. 첨단 산업이 아닌 제조업, 이런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이런 제조업을 너무 홀대를 하지 말고 네. 그런 분야에도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장비와 새로운 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볼펜 없이는 살 수는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가 첨단만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만들 수 있고 주로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이런 물건들에 대한 어떤 경쟁력을 살림으로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노력도 조금 필요한데 우리는 자꾸 어떤 그런 없는 거, 뭐 첨단인 거 이런 쪽에서 자꾸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니까 더 빠른 속도로 기존 전통 제조업의 일자리를 빼앗기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이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도 마찬가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중소기업들이 일본, 독일 또 미국마저도 그렇게 리턴하고 있는 현상인데 근데 사실은 좀 교수님 기업들이 이익에 더 집중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 인건비가 싼 곳으로 공장을 옮기고 물론 뭐 수출의 이유도 있지만 그렇게 됐는데 사실 유인책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네. 대선 후보라든지 여러 경제 공약을 내세우는 분들은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얘기만 하고 있는데 이게 대책이 될지도 사실 궁금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규제 완화 이야기를 뭐 우리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고 한 20년, 30년째 해온 이야기인데요. 네네. 그런 어떤 추상적인 어떤 그런 낡아 빠진 규제 이야기를 하지 말고 네.
지금 우리 서서히 죽어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이나 자금이나 인력이 무엇인지를 네.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쓰러져 가고 있는 기존 중소기업, 기존 제조업의 경쟁력을 살리는 쪽에 좀 관심을 더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아, 네. 뭐 예를 들면 뭐 교수님 볼펜 얘기하셨지만 뭐 우리나라의 손톱깎이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그랬었죠. 예. 사실 그렇다면 더 부가가치를 뭐 심지어는 건강 진단 기능까지 만들어서 뭐 집중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전부 다 해외로 지금 나가버리는 형국인데요. 일단은 뭐 자본이 새로 투입돼서 규제를 풀고 뭐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이런 논리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살리자 중요한 문제일 텐데 이 중소기업이 사실은 핵심이다라고 하면서도 아직은 좀 제자리거든요. 그런데 또 관계자분들은 한국의 중소기업 지원 꽤 되고 있는 편이다라고 얘기도 하거든요. 해법이 쉽게 안 찾아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중소기업 일단 개수가 너무 많아요. 네. 한 30만 개에서 뭐 어떤 분류에 따라 한 50만 개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자영업을 숫자를 따지면 한 600만 개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30만 개 중소기업에다가 한 기업당 10억만 융자를 해줘도 네. 이게 뭐 몇십 조가 되어버리니까 네네. 중소기업 숫자가 많은 것도 문제이긴 하나 그렇다 그러더라도 저는 국가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살지 않으면 네.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그런 절박감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네. 계속해서 뭐 중소기업 말씀만을 하시는데 네네. 계속해서 중소기업들이 죽어나가는 것은 말은 중소기업 하면서도 실제 정부의 지원은 중소기업을 사실상 별로 우대하지 않는 그런 정책들이 쭉 취해져 왔었죠. 예, 사실 소리 없이 죽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정말 시야 밖에 있고요. 뭐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서 정말 천문학적 돈이 들어가는 대기업은 화제가 되는 그 얘기도 그렇죠. 지금 교수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구조가 바뀌지 않는 걸 교수님께서 만성 노화증이다 이렇게까지 지적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다시 좀 한국 경제 회춘하려면 핵심 어떤 정책 방향 좀 지적 일단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 M&A를 좀 해줘야 되고요. 네. 몇 개 중소기업이 뭉쳐서 좀 커져야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중소기업 정책은 이건 2, 3년만 안에 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10년, 20년 가는 정책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긴 안목을 가지고 후계자를 양성하는 것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미래를 내다본 긴 안목의 정책. 뭐 여기는 인재 영입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중소기업을 좀 다시 경제 활력, 경제가 젊어지도록 만드는 데에 대한 출발점으로 하기 위한 장기적 안목, 이 정책 기반자들이 듣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신세돈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듣다 보면 정말 전문가들의 지적보다 또 여러 가지 그 일을 관련해서 수행하는 사람들보다 더 이 무릎을 치게 만드는 멋진 말씀 또 생각들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경제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먹고 사는 얘기니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공감사전 고용률 얘기입니다. 15세 이상 생산 가능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고용률이라고 합니다. 앞서 인터뷰에 지적했듯이 기업들은 수출 호조로 실적을 올리고 있고 여러 가지 부가 창출되고 있는데요. 정작 일자리 또 고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경기가 살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애매하지만 그걸 떠나서 결국 사람이 없다면 다른 여타의 경제를 지탱하는 구조도 그대로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순환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고용 문제 반드시 지키고 또 살려둬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제조업,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 표준화가 되고 있는 IT나 첨단 산업보다 훨씬 더 경쟁력을 한번 갖추면 오랫동안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더욱 관심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장기적 안목으로 키워야 된다라는 앞서 지적도 여러분들 공감하셨을 텐데요. 여러분들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의견, 일자리를 더 많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확보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생생경제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 경제 톱뉴스 시작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3시 26분 22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출에 이어 소비 심리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완전히 좋아졌다가 아니라 나빠지고 있는 것에서 잠시 멈췄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계속 관련 지수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치킨, 주말 가족들의 즐거움을 책임지는 그런 간식인데요. 이 치킨 값이 결국은 오를 것 같다고 합니다. 이 정부까지 나서서 가격을 지켜보겠다라고 했는데 관련 소식 두 번째로 준비했습니다. 월급쟁이 중 절반 가까이는 월 200만 원을 못 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월 200만 원 가족 구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서울에서 살아가기엔 좀 팍팍한 수준의 비용인데요. 관련 소식 준비했습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여러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소비 심리 지수가 좀 좋아졌다 이런 소식이네요. 네, 최근 이런 지표가 좀 계속 나오고 있긴 한데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번 달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1.2로 전월보다 4.5%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이번 달 상승폭은 2013년 10월 이후에 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올해 1월만 해도 93.3까지 떨어지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7년 10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었는데 6월부터 상승세로 돌아서서 석 달 연속 오르더니 6개월 만에 100을 넘어섰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0을 넘으면 장기 평균보다 낙관적으로 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수출이 좋아지면서 소비 심리가 좋아진다 이렇게 연결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 영향이 큰데 최근 수출이 좀 좋고요. 또 이 대통령 선거 이후에 이 새로운 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출에서 시작된 경제의 용기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지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네. 다만 이 소비자 심리 지수는 1년 전인 작년 4월과 비교하면 여전히 더 낮은 수준입니다. 소비 심리 역시 일단 바닥을 치고 좋아지는 쪽으로 방향을 튼 건 맞긴 한데 네. 이제 본격적인 회복은 수출에서 시작된 경기 회복세가 계속 이어지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지표들이 우리 경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려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정부까지 관심을 갖는 주제였는데 치킨값 오른다고요? 네, 국내 최대 치킨 프랜차이즈인 BBQ가 지난달 초에 치킨값을 올리려다가 한번 무산된 적이 있었는데 네. 정부가 물가 상승을 우려해서 강하게 좀 압박을 하면서 인상 계획을 접은 건데 결국엔 치킨값을 좀 올리겠다고 나섰습니다. 네. 인상 시기는 내달 초쯤이 될 것 같고요. 인상폭은 지난달 초에 발표했던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BQ는 지난달 초에 주요 메뉴의 가격을 10% 안팎으로 좀 올리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일부 메뉴의 경우는 이미 2만 원을 넘었는데 이번에 가격을 더 올리면 거의 모든 치킨 메뉴가 2만 원 전후에서 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예, 물가야 오를 수 있긴 한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치킨값 왜 오르는 건가요? BBQ 측은 인건비와 임차료 상승 또 이 과도한 배달앱 수수료 등을 좀 원인으로 꼽았는데 이 가맹점주들이 좀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올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BBQ는 2009년 이후에 치킨값을 올리지 않긴 했는데요. 그래도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른 저렴한 치킨 브랜드도 많은데 꼭 인상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BBQ는 지난달에는 정부의 압박으로 인상 계획이 좀 무산됐었는데 이번에는 이 가맹점주들이 좀 함께 가세를 하고 있고 또 정부의 입장도 좀 한풀 꺾인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어서 이제 가격 인상이 좀 유력하다 이렇게 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치킨 가서 사서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주로 배달해 드시는데 그 배달앱 수수료가 꽤 많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수수료가 좀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요. 일부 배달앱의 경우에는 판매액의 거의 17%에 달한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배달앱이 일반화되다 보니까 이 가맹점 입장에서는 무시하기도 어려운데 그러면서 결국 이 부담이 소비자에게 돌아오고 있는데요. 형식상으로는 이 판매자가 수수료를 내지만 치킨을 비롯한 제품 가격 인상을 통해서 결국에는 소비자들에게 좀 전가되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최대 치킨 프랜차이즈인 BBQ가 치킨값을 일제히 올리면서 교촌과 BHC, 굽네 치킨 등 다른 프랜차이즈 역시 연쇄적인 가격 인상이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월급쟁이 중 절반 가까이가 월 200을 못 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인데요. 2016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이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임금 근로자 1,968만 7천 명 중에서 이 월급 200만 원 미만이 45.2%로 집계가 됐습니다. 거의 절반인데요. 네. 1년 전과 비교하면 2.2%포인트가 줄긴 했지만 그래도 한 달에 200만 원을 벌지 못하는 저임금 근로자가 여전히 많다는 겁니다. 이 월급 구간별로 좀 보니까 100만 원
원에서 200만 원 사이가 33.8%로 가장 많았고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가 26.4%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와 400만 원 이상이 각각 14% 초반대로 좀 비슷했습니다. 예, 하는 일에 따라 또 월급이 좀 다르기도 한데 업종별로도 차이가 있나요? 네, 그 200만 원 미만 임금 근로자가 가장 많이 분포한 산업을 보니까 이 농림업이 83.8%에 달했고요. 음식 숙박업도 79%로 많았습니다. 두 업종 모두 10명 중 8명은 월급이 200만 원이 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숙박 및 음식점업은 주로 영세 자영업자가 좀 운영을 하면서 직원들 역시 임금이 적었고 서비스업도 임금 수준이 지금 대체로 낮았는데요. 특히 청소 경비 용역, 또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이 포함된 산업의 월급이 좀 낮았습니다. 네. 400만 원 이상 버는 이 고임금 근로자가 가장 많이 몰린 산업은 변호사, 회계사 등이 포함된 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었고 이 금융 및 보험업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예. 자, 직장인 10명 중에 6명은 현재 그만둘지를 고민하고 있다. 이건 어떤 조사입니까? 네, 그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남녀 직장인 496명을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 요즘에 이 퇴사 욕구를 느끼고 있느냐 뭐 이런 질문에 응답자의 65%가 그렇다고 답을 했습니다. 매우 그렇다가 35%, 대체로 그렇다가 28%였는데요. 네. 가장 큰 퇴사 이유로는 낮은 연봉이 52%로 가장 많았고 낮은 직무 만족도가 30%, 또 과도한 업무량이 28%, 또 불편한 상사 및 동료 관계가 24% 등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숫자가 만만치 않은데 실제로 사표 내시는 분들 많나요? 실제로는 많지 않았는데, 네. 실제로 사표를 제출했다는 직장인이 14%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 사표를 내지 못한 이유로는 이 재취업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요. 또 경제적인 문제, 또 이직할 회사를 찾은 후에 사표를 내야 할 것 같아서라는 답변이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이 다음 직업을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냐, 뭐 이런 질문에는 이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을 하고 싶다라는 이 답변이 36%로 가장 많았고요. 또 이 자유로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프리랜서, 또 몸은 좀 고되더라도 일한 만큼 벌 수 있는 자영업자, 뭐 이렇게 순으로 좀 답변이 많았다고 합니다. 예, 지금 듣고 계신 애청자분들의 생각은 또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신용카드 해지할 때 10,000원 미만으로 남은 포인트 같은 것들 있습니다. 네. 보통은 신경 안 쓰는 경우도 많은데 환급된다고요? 예, 지금은 포인트가 10,000원 이상 남았을 때만 현금으로 환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네. 카드를 해지할 때 이 10,000원 미만의 소액 포인트는 쓰지 못하고 그냥 없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를 해지할 때 이 남은 소액 포인트로도 이 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잔여 포인트의 좀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네. 또 올해 4분기부터는 모든 신용카드사가 이 통신요금이나 공과금 등을 자동 결제할 때도 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이 고객에게 좀 알리도록 했는데 지금은 일부 카드사들만 좀 자동 결제 내역을 알리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부가 서비스 이용 요건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 전월 카드 사용 실적을 고객에게 별도로 알리도록 하는 방안도 좀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의 톱뉴스 어떤 것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치킨 가격 기사를 꼽고 싶은데요. 네. 치킨은 우리 생활에서 가장 밀접한 먹거리 중에 하나인데 프리미엄 제품 등의 명목으로 이미 가격을 많이 올린 상태인데 이번 가격 인상이 좀 도미노로 이어지면서 서민들의 주머니에 좀 더 부담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들었습니다. 예, 주말에 치킨이나 먹자라는 얘기도 이제 쉽게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호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저희 생생경제에서도 얼마 전에 들려드린 인터뷰가 하나 있었습니다. 현대기아자동차 엔진 결함 이야기였습니다. 정부가 리콜을 하라고 강제하기 직전에 자체 리콜 형식을 취한 것 자체도 좀 미심쩍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결함도 동일한 오류였는데 또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르다 이런 설명도 좀 미심쩍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함이 어떻게 알려진 걸까요? 이 결함은 국가기관이 조사해서 알려진 게 아니라 현대자동차 내부 직원 김모 부장이 적극적으로 알렸기 때문에 조사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지난 인터뷰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공익 제보자가 좀 걸었던 길과 비슷한 길을 이분도 걷고 있는데요. 해고됐고요. 형사소송까지 맡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대자동차 측에서는 비밀 유출 등 이 제보와 관련되지 않은 조항까지 이분이 갖고 나왔고 또 그 얘기를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비밀을 어겼다 이런 입장이고요. 이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측에서는 또 반대 입장입니다. 우리 사회의 수준을 좀 나타내주는 바로미터 아닐까 이런 안타까움도 드는데요.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을 맡고 계시죠. 이상희 변호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미국과 한국에서 리콜이 결정된 이 문제, 이
공익 제보자 김모 부장 덕분에 처음 알려졌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 결과는 해고에 지금 형사 기소까지 앞두고 있다 이런 네. 상황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이 김 부장님이 이 문제를 이제 그 회사 내에서 확인을 하시고, 여하간 이게 안전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하셔서 네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셨습니다. 네네. 근데 회사 측에서는 이게 비밀 유지 의무와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라고 네. 해서 지난해 11월 29일 날 해고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업무상 기밀을 유출했다라고 해서 업무상 배임 등으로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해고에 대해서는 이 김 부장님이 그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해고가 부당하다라고 해서 보호 조치 신청을 했고요. 네. 보호 조치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아. 네, 공익신고자로 보호를 해야 된다. 근데 네네. 문제는 이 보호 조치 결정을 이행을 해야 되는데 다시 현대차가 이 결정을 이행할 수 없다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형사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 경찰이 공익 신고와 관련돼서는 무혐의지만은 신고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겠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저희 인터뷰를 했던 전문가 교수분들도 공학자분들도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칼로 탁 자르듯 그렇게 이건 공익제보와 관련된 부분, 이건 아닌 부분 이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되는지는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네.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좀 기본적으로 누가 봐도 보호와는 좀 먼 의도다 이렇게 읽혀지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 신고와 관련해서는 일단 뭐 범죄 혐의가 없다라는 입장이고 신고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네. 우선은 이분의 행위가 그렇게 처음부터 나눠진 행위는 아니었었고요. 네. 처음부터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진 거였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현대차에서는 이분이 회사 내에서 처음 문제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아, 네. 그게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제 외부에 그 도움을 요청해서 외부 이제 신고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현대차가 적극적으로 오히려 리콜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게 아니라 제보자를 형사 고소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고소 이후에 이제 경찰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건데 사실은 신고하지 않은 내용의 경우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내용과 완전히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고하지 않은 내용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현대차가 작년에 이분에 대해서 또 하나의 좀 법적인 증송을 하나 네. 제기한 게 있는데 가처분을 했습니다. 네네. 무슨 가처분이냐면은 그 더 이상 회사와 관련된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지 말아라라는 가처분을 했고요. 네네. 그 가처분이 인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 가처분에 의하면은 회사 내부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지도 못하고 유출하면은 그 행위당 500만 원의 페널티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신고하지 않은 내용 중에서 시민단체와 같이 좀 협조를 해서 제보해야 할 내용도 있었는데 네. 그 결정으로 제보를 못한 거였었고요. 그래서 그 신고하지 않은 내용이 완전히 무관하다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타2 엔진의 이 이물질에 대한 결함 문제 지금 다 알려진 얘기죠. 이것 외에도 사실은 좀 이 다퉈볼 여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 공개 금지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 네. 그러면 국민권익이나 국토부 같은 관련 기관에도 알릴 수가 없는 건가요? 일단 그 그 가처분 결정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신고한 내용은 제외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신고는 할 수 있고 그 이외의 기관에다가는 제보를 할 수 없다라는 건데요. 네네. 근데 사실은 이분 입장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신고하기 전에 전문가에게 같이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그렇죠. 부분이 있었는데 네. 전문가와의 상의도 그 결정에 의해서는 금지가 되는 거죠. 사실상 네. 못하게 막는다 이렇게 네. 보이는 건데요. 이게 이 김모 부장과 현대자동차 측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 차를 갖고 운행하시는 국민들의 문제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지금 소비자들이 좀 화가 난다 이런 여론들이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분에 대한 이 형사 소송과 이런 재판 추이 네. 사실상 좀 예측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변호사신데. 저희로서는 사실 이제 아까도 이제 제가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를 했는데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이 신고한 자동차 관리법이라고 하는 거는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를 하게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뭐 현대차가 보호조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하겠다라고 하지만 결국 법원에 가서는 여하간 이분이 그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현대차도 이 부분을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이전에도 KT 사건에서 네네. 이렇게 법원에 갔지만은 결국 이제 보호 조치가 인정이 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여하간 결론이 어떻든지 간에 지속적으로 괴롭혀서 이러한 사람들이 다시금 나오지 않게 하겠다라는 하나의 뭔가 제스처인 거죠. 저희가 네.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자, 이걸 어떤 논리 혹은 어떤 법적인 판단이 아니라 약간 힘의 논리로 지금 밀어붙인다 이런 인상을 주고 있다. 네. 뭐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좀 그런 부분이긴 한데 이게 사실은 이 집안 이 건만 그런 게 아니라 공익 제보자들의 역사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잘 된 경우는 잘 없어 보이기도 해요. 뭐 흔히 뭐 김대엽 리스트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차기 전투기 선정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공익제보자 역사는 사실 90년에 이문옥 감사님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이문옥 감사님이 감사원에 있을 때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가 감사 중단을 받았고, 네. 그거를 제보를 하면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뭐 황우석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3년 전에 있었던 윤일병 사건, 네네. 그리고 도가니로 알려진 광주 인하학교 사건 모두 다가 내부 제보자에 의해서 그 내부 문제가 드러난 사건입니다. 네. 사실 이게 좀 뭐랄까요. 그분들이 보호받고 잘 끝났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지 않아서 제가 이런 네. 질문을 드렸고요.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좀 힘이 있는 분이시죠. 이 권은희 의원 과거에 네. 경찰서 수사 과장이었는데도 사실은 좋게 끝나지 않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예 내가 이렇게 고생할 바에는 입 좀 다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보니까 공익 제보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령과 방법도 있더라고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이제 그렇게 고민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여하간 이전에 이렇게 그 탄압을 받으신 분들에 의해서 많은 법들이 좀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기여를 하셨군요. 그래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부패방지법이 있어서 그래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을 하면은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신고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일단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고 네. 그리고 그 제보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 사건들에 대해서 좀 증거를 잘 입수하셔서 네. 일단 차분히 절차를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하간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내부 제보자의 용기에 의해서 사실은 우리 사회가 이런 부패들이 드러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사회가 이분들을 지지하고 응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조직 내에서 그러한 제보를 하신 분들이 생기면은 그분들을 좀 왕따를 시키거나 아니면은 너무 민감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분들의 용기가 없이는 그런 문제가 드러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지지와 연대, 응원이 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뭐 공익제보 지원센터에 들어가시면은 뭐 행동수칙, 그러니까 공익제보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돕기 위한 10가지 행동수칙이 있습니다.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네. 주변에 또 요즘 워낙 이런 부분들이 확산됐으니까 많이 네. 도움받고 용기 내시면 좋게 세상을 바꾼다는 거. 참고로 서울특별시에서 네네. 공익제보 완전 정복이라는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이시죠. 이상희 변호사였습니다. 세계 경제가 내 주머니 속으로 경제 도미노.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 화요일의 인기 코너입니다. 경제 도미노 시간에는 대선 주자들의 경제 공약 부문별로 좀 짚어보고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는 뭐 굳이 이 코너 아니어도 저희가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앞서 1번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드렸는데요. 두 번째로 고민할 문제는 빚입니다. 빚. 한국 경제의 가장 큰 현안인 가계부채고요. 역시 여러 인터뷰에서 쭉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지켜보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 가계부채의 질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가, 풍선 효과의 풍선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문제 제기가 있는데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서 그런 해결책들 여러분들 혹시 보셨습니까? 일단 부동산 문제가 가장 가계부채의 큰 뇌관인데요.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시원한 답도 아직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 꼼꼼히 따져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운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가계부채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도 공감하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후배별로 보셨을 때 제대로 이 문제의 심각성과 또 원인 이해하고 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떤 분이 좀 그러신가요? 다소 차이들은 있지만요. 네네.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좀 미흡합니다. 전체적으로 미흡하다. 네. 예, 미흡한 이유는 이제 그러니까는 해결책을 찾으려면 이제 그러니까는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데요. 네. 이 가계부채가 이렇게 증가하는 거는 이제 절대 규모도 문제지만 이제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네. 그럼 문제는 뭐냐면 소득 증가율보다 부채 증가율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빚을 감당 못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부채라는 게 미래 소득을 당겨 쓰는 거기 때문에 네. 소득 증가율이 부채 증가율보다 작으면은 지속이 불가능하죠. 당연히요. 네네. 상식적으로 볼 때요.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제 그 가계 소득을 증가시키는 대책과 더불어 가지고 네. 부채 증가 속도를 낮추는 대책이 필요한 건데. 네. 그러면 이제 뭐 부채 증가 속도를 낮추는 것은 이제 부채 의존한 성장 전략을 폐기하면 되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성장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더 근본적으로는 가계 소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일자리 대책이 좀 필요한데. 맞습니다. 이게 이제 미흡하다 보면 결국은 이게 이제 결국 9호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당장 사실은 새 정부는 일단 규제를 좀 더 강화하고 시장의 숨을 고르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가 일반적인 이 현황인데요. LTV나 DTI 강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가계부채가 급증한 원인 중 하나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네.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제 이 LTV, DTI를 강화하지 않을 경우에 가계부채 증가 억제는 이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강화했을 경우에 우리가 예상될 수 있는 것이 이제 경기 둔화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면 네. 지난해 이제 우리가 한 2.8% 성장 중에서 건설 투자가 한 1.6%를 차지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건설 경기에 찬물을 끼얹게 되면은 네. 경기 침체 빠질 게 아니냐.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결국 이 부분을 강화를 할 수밖에 없는데 강화를 하려면은 경기와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에 대한 대비책도 내놔야 된다는 얘기죠. 네. 이게 안 내놓게 되면은 결국은 이 규제 강화는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후퇴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건 일단 9호에 그치지 않겠냐라는 의구심을 가진 전문가분들도 꽤 있으시던데요. 일단은 뭐 부동산과 건설이 이끌어온 경기 침체를 막으면서도 부채도 잡겠다.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할 것 같습니다. 언뜻 보면 다 연결돼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가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자리 문제, 그다음에 새로운 그러니까 경제 패러다임을 만드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공약이 그러니까 빌공짜가 돼버리는 거죠. 네. 자, 일단은 지금 뭐 여러 지지율에서 좀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 측은 가계부채 총량 관리제를 도입하겠다. 또 채무 탕감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만 채무 탕감에 대한 공약도 나왔고요. 어떻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지금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 좀 실효성이 있을까요? 먼저 채무 탕감의 경우부터 먼저 좀 말씀드리면요. 네네. 빚을 갚을 능력이 없거나 이제 해소할 수 없는 부채를 이제 그러니까 문후부 쪽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 그게 한 203만 명이나 될 정도로 이제 그러니까요. 네. 그렇다면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네.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시스템 실패 산물로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국가가 같이 책임을 지는군요. 그렇죠. 네. 예.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제 개인이 갚을 능력이 없거나 해소할 수 없는 부채들은 금융회사에서도 그걸 충상금 처리해요. 네. 장부상으로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이제 받을 수 없는 이제 서울이기 때문에요. 네네. 그런 점에서 좀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량 관리자 같은 경우는요, 저소득층 가계의 소득이라든가 일자리 등에 대해서 이제 획기적인 대책이 없을 경우에는 네. 저는 이제 공약 이행이 실패하거나 네. 아니면 오히려 가계부채 질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예.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량 부채 비율을 줄이는 것은 줄이게 네. 되면 이제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질을 악화시킬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결국은 빚을 내서 생계를 이제 하지 않도록 해줘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누군 빚을 내서 소비하고 싶은 게 아니니까요. 네네. 예. 빚을 내는 원인 자체에 대한 처방이 더 중요한데 일단 총량만 묶어둔다 더 나빠질 수 있다. 이 얘기도 계속 지적됐던 얘기입니다. 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구체적 공약을 아직 내놓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부채의 질적 개선 방안. 사실 이 말로만 놓고 보면 참 좋은 말이고 틀린 말이 아닌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안 나왔습니다. 일단은 좀 대출 부담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현 정부가 이제 한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추진해오고 있는 겁니다. 네. 단계적으로요. 근데 결과가 어떻습니까요? 이금융권이나 대부업체 등 이제 기타 금융중개사 가계대출 부채를 증가시켰거든요. 네, 거기까지도 지금 막겠다라고 하는데 또 더 나빠지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점에서는 성공적이지 못한 이제 상황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이 문제도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 부분을 질적 개선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 구호로 끝이지 않으려면은 네.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는 이 그러니까 소득 개선을 해주지 않으면은 네. 이게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는 풍선 효과만 나타나면서 결국은 이제 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분할 상환 같은 경우도요. 이것도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이 분할 상환이라는 게 말은 참 진짜 이게 아름다운데요. 네. 고용의 장기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요. 이게 원래 장기 분할 상환 제도라는 것이 고용의 장기 안정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도입된 제도예요. 네네. 그래야지만이 이게 분할 상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직장이 거래야지만요. 네. 그게 확보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려운 대책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현재 상황이 지금 누적된 가계부채를 안정시키는 과정에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이제 소비를 억누르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부채 총량이 억제되지 않으면은 분할 상환은 오히려 가계 소비를 억제해가지고 네. 내수 침체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네. 결국은 이제 가계소득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안 되고요. 취약계층 같은 경우 이제 고금리 부채 관리하겠다는 방안 같은 경우도 구체적인 방안이 안 나와서 평가하기 어렵지만은 현재 서민금융제도를 이제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조건은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채의 원인, 이유,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나 대책이 좀 아쉽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유승민 후보도 지금 워크아웃 제도, 파산 제도 약간 법에 기대한 어떤 아까 말씀하신 서민금융 제도 같은 부분도 연관될 수 있겠는데 이 워크아웃 제도와 파산 제도는 좀 정리하게 해주자 이 얘기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소득을 늘려가지고 가계부채 문제 해결하는 게 맞는데 네. 소득을 늘리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 이거예요. 네, 예, 원인이 어렵죠. 예, 그러니까 이제 워크아웃하고 이제 소위 말해서 개인 해상과 이제 개인 파산을 이제 좀 개선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네. 문제는 빚이 만들어지는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네네. 이게 그러니까 계속해서 특히 이제 20대 같은 경우 계속 이제 개인 해상, 개인 파산이 증가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 구조를 방치한 채 속에서 운영만 개선한다고 해서 이게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는 좀 의문입니다. 예, 병이 안 걸리게 해야 되는데 수술 실력 좋아진다고 이게 해결되는 네.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자, 좀 군수 후보 얘기를 계속 해드릴게요.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신용 저소득 차주, 쉽게 말해서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놓인 분들, 이 대부업이라든지 고금리 대출의 상한선을 정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 근데 이거 좀 또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가장 이제 취약계층을 대변하는 후보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 좀 기대를 했는데. 네. 현재 지금 서민금융제도 속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이런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자 제한법을 지금 이자 상한을 20% 하겠다는데 네. 20%도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20% 상한했을 경우에 오히려 금융 소외로 발전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네. 오히려 그러니까 대부업체도 이용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네. 거기다 20%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너무 높다 이거죠. 네. 그렇다면 결국은 서민금융 제도를 그러니까는 제대로 도입을 하는 이런 접근을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한 가지 이제 제가 10대 공약집을 보니까 네. 이런 부분은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서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이제 한국은행에 보게 되면 금융통화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금융통화위원 중에서 그러니까 서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이런 대변자를 좀 이제 고용 구성에 네. 참여시키겠다. 네. 이런 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예. 네. 자,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원인부터 문제 해결 답까지 다 하나로 얽혀있는 이 가계부채 문제 쉽진 않지만 지금까지 쭉 교수님과 분석해본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얘기가 그래도 좀 제일 와닿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3464님, 나라 밖으로 나간 기업 도로 들어오게 하고 또 나가려는 기업은 붙들고 그런 대책을 세우라고 저희가 정치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최백은 교수랑도 얘기했는데요. 모든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어떤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은 무엇이고 그 다음은 무엇이고 순서를 정해서
정말 실질적 해결책을 마련해 주길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실 것 같고요. 내일도 힘이 되는 경제 이야기로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